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새 출발을 시작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후회되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다시 찾았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6년 차가 넘어갔지만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게 되니 지금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여유가 생긴 지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였는데 누구나 그렇듯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통증과 하혈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저 혼자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몸에서 반응하고 있는 증상들이 심각하지 않길 바라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의사였는데 위로의 말을 하기에는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시간조차 아깝다며 정신 부여잡고 바로 입원하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서둘러 수술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바로 입원 절차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의사에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궁암 4기였어요. 아랫배가 부풀어 올랐던 건 자궁 안에 주먹만한 종양이 자리를 잡고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였죠. 의사는 저에게 일단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서 서둘러 보호자를 불러서 입원 절차 밟으라며 살기 위해선 1분 1초가 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끝낸 뒤 밖으로 나와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요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나 혼자 가게 보고 있는 거 알지? 잠깐 어디 좀 다녀온다고 하더니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전화할 시간에 곧장 가게로 오면 되지. 사람 불안하게 안 하던 전화까지 하고 그래. 나 지금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일단 가게로 빨리 튀어와. 아유 참, 이리 좀 내놔 봐라. 애미 너 지금 제정신이니? 손님들 지금 끝도 없이 줄 서 있다고. 하여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전화할 시간에 빨리 와서 일손 도와라. 저와 남편은 역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노점상으로 시작했었는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상가에 입점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부터 토스트 장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정해져 있는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장사를 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쓸데없이 돈 날리지 말라면서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오히려 장사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돈 한 푼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시도 자체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한 건데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 듯이 잘 돼서
남편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노점상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역 앞에 차린 노점상을 보더니 돈만 날리게 생겼다면서 분명 후회할 거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불만은 다 터뜨렸어요. 그런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되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져가는 것보다 손님들께 더 드려서 소문 좀 많이 내달라고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았는지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역전에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하나의 토스트를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속재료를 아끼는 것보다 적게 남아도 속재료를 아낌없이 채워 넣어 손님들이 만족하신다면 분명 또다시 찾아와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 그 결과는 좋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과 시모는 장사가 잘 되자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제서야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빌렸던 돈과 대출금까지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장사하는데 매진하게 되었죠. 그렇게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노점이 아닌 상가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는데 16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망가진 제 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였는데 저보단 눈앞에 보이는 손님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럴 때 제 곁에 있어줬다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에 아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왔길래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바빠 죽겠다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보세요?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사람이 말이야. 말을 했으면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우리 엄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제야 내 말 들을 준비가 된 거야? 나한테 화부터 낼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데 어떻게 당신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여기 병원이야. 나 바로 입원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짐 챙겨서 병원으로 와줘. 지금 자궁암 사기래.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단 서둘러 병원으로 와줘. 뭐라고? 자궁암? 에이, 당신이 무슨 암이야. 나보다 건강하잖아. 내가 봤을 때
오진 같은데?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당신이 암이면 나는 벌써 세상 떠났겠다. 아유, 진짜. 전화 좀 바꿔줘봐라. 예, 너 방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암이라고? 누가 널 보고 암이라고 그러지? 그 병은 어디야? 괜히 멀쩡한 사람 돈 뜯어내려고 수 쓰는 거 아니고? 누구보다 멀쩡한 네가 암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믿어주겠어? 나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괜히 이런 걸로 분위기 조성했다가 나중에 오진이었다고 둘러대려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라. 요 며칠 가게 문 닫고 쉬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반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고생시키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말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병원에 와보면 되잖아요. 지금 입원 절차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그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정색하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치자 화를 내고 있는 제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다시 남편을 바꿔줬어요.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짐을 챙겨 병원으로 왔어요. 붉어진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는 눈빛에 뒤늦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던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아이들도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뒤늦게서야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버린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준 적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의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으로 검사도 진행했는데 의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제 몸 다른 신체 부위에 암세포가 이미 전이가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의사는 2차 수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며 자궁암보다 더 심각한 곳에 암이 위치해 있었어요. 위에도 종양이 자라고 있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곧바로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니?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지금 전부 다 탕진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암보험 하나 들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니? 이제 어떡할 거야? 앞으로의 계획은 있기라도 한 거야? 그 보험도 제가 겨우 들어놨던 거, 예전에 준호 아빠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지했던 거 잊으셨어요?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요. 일단 수술이 잘 되길 바라야죠. 저도 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궁 안에 암이 생겨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라고 위에 난 종양만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 수술만 잘 끝나서 태어나면 앞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려고요. 그동안 일만 한다고 애들과 시간도 못 보냈었는데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래요. 나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암에 걸리겠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 그동안 벌어모은 돈이 수술을 하려고 모은 건 아니잖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된 게 너희 집안은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너 태어난다 해도 내 아들은 죽어라 고생만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 똑같이 생활했는데 왜 너한테만 문제가 생긴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인생이 길지도 않고 눈 깜빡하면 세월 다 가는데 남은 인생 병수말만 들다가 세상 떠날 네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니 너도 내 의견에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거다. 태어나게 되면 둘이 그만 정리해라. 어차피 벌만큼 벌었으니 재산 분할해서 각자 살 길 찾는 게 좋지 않겠니? 너는 내 의견에 찬성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이혼하라는 거예요? 제 몸이 이러니까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두 눈으로 전부 봐왔으면서 이제 단물 다 빠진 것 같으니까 갈라서라고요? 어머님 며느리로 16년간 뼈 빠지게 일해왔는데 암에 걸렸으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 불행했으면 좋겠어? 암에 걸려서 수술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단다. 너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겠어? 힘들게 돈 벌은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생한 거 아니었어? 너 몸 치료하는데 돈 쓰려고 모은 거 아니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끝내자는 거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진행시킬 거다. 저는 시모의 말에 당황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시모와 남편이 입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간다잖아요. 그때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혼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모와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돈만 보고 제 옆에 있었던 거지. 저를 아내로 며느리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모자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에게 병원에 그만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와 남편도 가게 일 때문에 2번 올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바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저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제 몸 챙기는 것만 신경 쓰라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힘이 되었고 그렇게 2차 수술이 정해진 날 때까지 몸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최대한 현실에 놓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수술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모가 고개를 내밀며 들어왔어요.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몸을 돌려 누웠는데 시모가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꺼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놀라 시모와 여자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인사해라. 앞으로 너 대신 내 아들과 함께 살게 될 새 며느리다.
네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내 아들과 새며느리는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 상간소송 그딴 거 소용없다는 거야. 왜냐면 너랑 정식으로 이혼시키고 나서 새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들일 거거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솔직히 아래 위로 고장나서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는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고 싶겠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전부 나랑 같은 생각일 거다. 대학까지 나왔고 너보다 젊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월급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들 나이에 이 정도 며느리감이면 아주 100점이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서류 때문에 왔다. 수술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잖니. 혹시 알아? 수술 잘못돼서 사지마비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 서류에 사인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그 전에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걸 서류상으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 괜히 골치 아프게 엮이고 싶지 않다. 새며느리가 원만한 출발을 하길 원하는데 걸림돌인 네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야 되겠니?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스트 가게는 우리가 인수하기로 했다. 너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분만 가져가도록 해라. 어차피 그 몸으로 장사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내 아들이 운영하는 게 훨씬 좋잖니? 최대한 공평하게 합의 제한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돈만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서둘러 사인하거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제가 16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서로 갈라서더라도 좋게 해결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어떻게 수술실 들어가려는 제 앞에 새며느리라고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한 행동은 제가 수술이 잘못되길 원해서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동안 저랑 함께 사는 거 속 터져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더는 며느리 역할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죠. 그동안 장사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토스트 가게 둘이서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저 없이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꿈도 크시네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제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토스트 가게를 달라며 합의서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어차피 제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얻게 된 시모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입이 찢어져서는 저에게 수술 잘 받으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새 며느리가 아까부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본처가 이분이 맞냐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인 시모의 뒤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닫기 전까지 저를 쳐다본 그 여자의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이상했지만 어차피 두 번은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있을 수술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외로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온몸에서 고통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얼굴을 확인해 보니 좀 전에 시모 옆에 새 며느리라며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아 인상을 쓰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한테 힘내라며 토스트 건네줬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이미 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베풀어준 그 작은 마음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왜 주저앉아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토스트만 건네줬을 때 제 주머니에는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드리려 하니까 거절하셨고 저에게 음료수까지 건네줬잖아요. 언니가 베풀어준 작은 온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 빚만 가득했던 저와 남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의 행복도 아주 잠시였어요. 겨우 자리 잡아 숨 돌릴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뺑소니 사고였는데 하필 그곳에 CCTV가 없는 시골길이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정말 오래간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놀러 갔던 거였는데 그때 하필 저녁에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던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행복을 느껴볼 수도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의 증거물들은 이미 휩쓸려가 찾을 수도 없었고 2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범인은 꼭 범행 장소에 나타나더라고요. 경찰도 포기해서 뺑소니범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에 와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인은 사소한 단서라도 남아있을 때 완벽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 단서조차 지우려 온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에 붙어있던 홍보물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언니가 장사하는 토스트 가게 남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남편분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죠. 서로 의견 차이 때문인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길래 떨리는 손으로 숨죽이며 녹음한 파일이에요.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씨 진짜. 엄마가 비 오는 날 횟집에 가자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저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왜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라고 사고가 날 줄 알았겠니? 그런데 정말 그 포장용지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야? 나는 못 봤는데 네가 버린 그 포장지를 그 남자가 쥐고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들이 가게로 찾아왔겠지. 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겠어? 네가 그때 사고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때 비도 억수로 많이 왔었잖아. 만약에 그 남자가 지고 있었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포장지가 떠내려갔을지도 모르잖아. 벌써 2년이다.
어디 깊숙이 파묻혔겠지.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고 여기는 강원도잖아요. 포장지가 여기에서 발견된 것도 의심스러운데 만약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그땐 우리한테 조사가 들어올 게 뻔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 이력 수리 조사하게 될 테고 엄마랑 저는 뺑소니로 징역을 살게 된다는 거 몰라요? 그걸 찾아야 두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벌써 포장지는 다 찢어져서 없어졌지. 걱정 말고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 그나저나 토스트 가게는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운영할 거지? 며느리는 이제 그만 버릴 거지? 아, 그래야죠. 제가 뭐하러 평생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길을 걸으라고요?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나이 좀 젊고 인물 좀 되는 여자 좀 알아봐요. 저도 이제 벌만큼 벌어놨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래서 제가 접근한 거예요. 저희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사람들과 접촉 중이고 확실한 증거물을 손에 넣었을 때 신고할 생각이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악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포장지를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그게 저희 남편 편하게 눈 감게 해줄 수 있는 단서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 거 정말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그 사람들 제값 치르게 할게요. 언니가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과 시모가 2년 전에 모자끼리 여행 한번 다녀온다는 말에 저 혼자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난 듯 보였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그 여자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죠. 몸이 온전치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여자는 제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이 돼서 수술 이후 병실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남편과 시모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그 남자분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여자는 남자분이 지고 있었던 포장지를 찾기 위해 다시 떠났고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투명한 봉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구겨진 저희 토스트 가게 포장 용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과 좀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가 공사 현장 근처에서 혹시 모를 증거물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포장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찾아낸 중요한 증거물이었죠.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시모는 여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포장지에 남아있던 남자의 혈흔과 남편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남편은 징역 9년을, 시모는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징역을 살고 있어요. 한순간에 시댁이 박살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토스트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분에겐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송한 마음에 제가 대신 위로금을 드리려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받을 수 없다면서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두 모자가 그곳에선 정신 차리고 생활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일들에 대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바꿀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다행히 암 수술은 잘 끝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발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8년 정도 지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라 큰 문제는 아닐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담당 의사가 남편의 몸 상태를 진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이 좋지 않다며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최후에는 결국 이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일이 고돼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이 있다곤 했지만 엄청 힘들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길래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인지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는 말에 병원을 같이 가게 된 거였는데 갑자기 급성 신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뭔가에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서로가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남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급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병원 입원을 결정해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댁에서 알게 되자 집안에선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이 급성 신염에 걸리게 된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라며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말을 되받아쳤어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 사람 탓 아니에요? 저는 몇 번이나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게 누군데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머님은 그동안 이 사람 신경이라도 쓴 적 있어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아쉬울 때만 전화해서 용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는 말이나 하고 어머님이 저희 한 푼이라도 도움 주셨어요? 이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용돈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건 아니고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서방님한테 받아야죠. 그동안 서방님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활비 지원을 해준 적 없었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선 당연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돈줄 끊겼다 생각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이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인데 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 가서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거 형수님도 잘 알잖아요. 그래 맞다.
막내는 이번에 큰돈 나갔잖아. 대출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으니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희 집안이 잘만 살았어도 내 아들이 고생했겠어? 아무리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니까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한 거잖아. 어머님이 저 사람한테 생활비만 적게 가져갔어도 몸 상태가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얼굴만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데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희 가족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어머님 불만 들어주려고 고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요.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빼먹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한계가 찾아온 거고 버티지 못해 결국 급성 신장염에 와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 타령이에요? 이 사람 잘못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건 남겨질 애들이라고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그동안 참고 살면서 생겼던 불만들을 전부 쏟아내 버렸어요. 시모아 시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제 말을 받아치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그만하라고 중재를 했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시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동서였기에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온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너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아까부터 형님이 하는 말을 왜 듣고만 있었는지 알아요? 본인만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돼서 실망스러워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 사정 누구보다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이사 간 곳 대출만 80%까지 끌어올려 받았어요. 이 사람과 제가 발버둥 치면서 벌어모은 돈 고작 20%밖에 안 됐었다고요. 이건 형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정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래서 벌어들이는 돈 합친 것보다 형님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서 아주버님 입원했다고 저희한테 어머님 생활비를 지원하라고요? 제가 항상 형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꼭 보면 돈에 더 환장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맞다, 맞아. 얘네 둘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면서 자기가 버는 돈 그거 조금 더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떠밀어 버리려는 거 나도 다 안다. 어쩜 사람이 저러니? 내가 평생 후회하는 건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가족들 앞에서 돈 타령하는 네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 제가 지금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이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제가 가지고 가는 순수익은 많이 없어요. 두 사람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매출이지 순수익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돈은 서방님 월급보다 적다고요. 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있다 보니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만 마주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 쓰고 있었던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받을 때나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해서 그게 동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나 봐. 그렇다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내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아, 그만 떠들고 이제 그만 안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요.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요즘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동네 시내거리에 판매하는 의류 매장보다 더 매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 정말 많았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는 되니까 버티면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동서내외는 제가 버는 매출이 진짜 금액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매출과 순수익에 대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해봤자 제 입만 아파서 개념 없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뒤이어 시부를 밖으로 내보낸 뒤 시무와 얼굴을 마주했는데 자기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괴로움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남편은 이미 본인의 몸 상태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려 했어요.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장 이식에 대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병원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려고 시댁에 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밖에서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 얘기를 떠나서 시모의 자식이고 시동생의 형인데도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는 웃음소리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앞으로 남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좀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까지 눌렀는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려 하길래 그냥 밖에서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현관문이 철컥 열리면서 시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들어와서 얘기하자며 집 안으로 저를 들여보내줬고 시댁으로 들어가자 동서내외와 시부모님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걱정도 안 됐는지 상당히 많은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으면서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에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병실에서 우리 내쳤을 때 영 끊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건이 뭐야? 그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인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급성 신장염인데 너무 악화가 많이 되어버려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두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다간 결국 그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신장 이식은 가족 중에서 해주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가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하는 말은 이 사람 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식을 하나만 하잖아요. 아이, 내가 미쳤다고 이식을 해주겠어? 당신이랑 애들이 있는데 괜히 내 신장 떼어줬다가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방금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요? 가족이라면서요. 그이한테 도움받을 땐 뭐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돈 빌려갈 땐 언제고 막상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벌렸는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매몰차게 뿌리쳐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그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정말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이가 그냥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장 이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 신장은 이미 너무 노후돼서 하나만 하다. 차라리 그냥 너 걸 떼주는 게 어떻겠니? 가족 걸 해야 부작용이 많이 없다곤 하지만 너한테 달려있는 거 떼어줘도 그게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그냥 네가 신장 이식 해줘라.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본인 걸 떼어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어머님, 저희 먼저 돌아갈게요. 기분 잡쳐서 음식 넘어가지도 않겠어요. 이식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형이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해? 집 살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신장은 받고 싶대요? 있는 거 다 퍼줬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제가 미쳤어요? 이래서 주는 사람 마음 모른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서방님한테 줬던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은 돈인지 모르나 본데요. 그 돈 잘 시간 줄여가면서 대리운전으로 벌었던 돈들이었어요. 우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이는 서방님이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년간 힘들게 모았던 돈을 고민도 하지 않고 지어준 거라고요. 그 돈조차 없어서 빌렸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빌려준 돈이 적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전부 다 되돌려 받는 게 좋겠네요. 감사한 줄 모르는데 도와줄 필요 전혀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들 때문에 그이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고. 여기서 뿔만 터트려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다.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이런 문제로 찾아올 거면 다시는 문도 두드리지 마.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부모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선회에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자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식하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편한테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고 하자
경악을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봐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도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신장 이식을 결정한 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남편과 수술 잘 끝내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저희 부부는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마취에 깨서 눈을 뜨게 됐는데 수술실이 아닌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몽롱한 상태라 속이 울렁거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을 향해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온몸에 힘이 없고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저희 부모님도 아닌 시모였고 저를 내려보면서 하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만 없어도 우리 집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만 내 아들 놔주고 각자 갈 길 가라. 신장 그거 하나 떼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여기에다가 사인해라. 저번에 네가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거든.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 너를 우리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모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었다. 너 하나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회복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해라.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지. 너처럼 기세고 성격 고약한 그런 며느리 원했던 거 아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시모는 이혼장으로 제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면서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마취가 덜 풀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얼굴을 향해 서류를 휘두른 시모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저지른 행동은 명백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될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환자분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수술실에 기계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수술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취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된 건 없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기계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취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이 끝나야 되는데 수술이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가 깨어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추가적인 마취를 한다 해도 그건 또한 환자의 몸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 수술실에 있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수리를 본 뒤에 다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덜 풀린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끝내면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저에게 이혼 서류로 얼굴을 내려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시모와 마주친 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고 제 옆을 지키고 있던 담당 의사가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전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도중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빠는 서류를 주워들더니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거에 아빠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제 딸이 사위한테 신장 이식 해주겠다는 거 뜯어 말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 딸은 자기와 평생 함께해야 될 남편이라고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제 딸은 신장 이식을 고민했을 테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급성 신장염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이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서 제 딸은 무서움을 참아가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사돈은 수술실에서 나와 맞지도 덜 깬 제 딸에게 이혼 서류를 들고 얼굴에 뺨을 후려쳐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당신 아들 살리겠다고 결심한 내 딸에게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민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오늘 사돈이 보인 행동에 대해 절대 용서해 줄 마음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이런다고 바뀌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그때 안 좋은 감정을 주고받아서 화가 좀 났었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이 상황을 절대 좋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까지 들려왔어요. 마취에서 거의 회복이 된 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병실 밖을 살핀 엄마는 얼굴이 노랗게 돼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가 밖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이 수술실로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이 말에 시모는 병실 문을 박차고 수술실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시모가 동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목소리는 병실에까지 들려왔고 저는 부모님의 부축을 받아 동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동서의 말을 듣던 시모는 결국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서 동서네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동서네 애를 못 보고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생기게 된 거였어요. 시동생이 뒤늦게 돌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동서를 밀쳤지만 시동생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동생이 수술실에서 나오길
모두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 수술 끝에 나온 의사는 결국 시동생이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동서와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시모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면서 시모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시동생은 어차피 가망이 없으면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한테 이식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옆에서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는 하루를 넘기긴 힘들 거라며 시동생의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신장 이식을 진행하는 게 남편한테도 좋을 거라고 옳은 선택을 하길 원했어요. 시부는 둘 다 세상 떠나면 좋겠냐고 소리를 질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말대로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동서도 괴로움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한테 옮겨지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회복 속도도 좋아 큰 부작용 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현재 통원 치료 받으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모가 겪은 아픔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부도 시모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했었고 동서도 저에게 막말했던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다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좋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모는 시동생이 떠난 충격에 조용히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또다시 본성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동서가 저에겐 막말을 퍼부었어도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가족인지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 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 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아,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너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 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친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 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 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 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사돈분들과 나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 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 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된다고 했잖아. 믿어 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 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 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낳아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